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히말라야 자락에 위치한 부탄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알려져 있죠. 국가정책의 심리적 행복을 포함한 국민 총 행복 지수를 도입했고요. 부탄의 이 국민 총 행복 지수를 유엔이 도입해서 만든 것이 세계 행복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부탄은 2019년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95위로 하위권을 기록했고요. 최근에는 순위에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부탄의 경제 성장률이 너무 낮아서 청년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세계가 경제 성장을 목표로 경쟁하는 상황에서 행복을 목표로 하는 나라, 이 부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 오늘 수상한 GPS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러시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러시아에서는 휴대전화 등록 절차가 한창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신규 개통은 물론이고요. 기존 사용자들도 자신의 생체 정보 등 개인정보를 등록해야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외국인이라든지 여행자들도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잠시 후 통신원 연결해서 전해드립니다. 4월 25일 금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한국과 미국이 7월 초까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폐지와 양국 간 산업협력 등과 관련한 패키지 합의를 추진키로 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4일 열린 한미 간 2+2 통상협의에서 7월 패키지 안과 양측의 관심사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한미 간 관세 폐지 등을 포함한 포괄적 합의는 6.3 대선 이후 출범할 한국의 새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사이에 이뤄질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가 다른 지역보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에 취약하다고 진단했습니다. IMF는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가 매우 개방되고 상품 교역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에서 대미 수출 비중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또 미국의 국가별 상호 관세율을 지역별로 비교하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실효 관세율이 크게 증가하게 돼 아시아 국가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체코 당국이 한국 수력 원자력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없다고 최종 판정했습니다. 체코 반독점 사무소는 24일 선정 절차에 이의를 제기한 프랑스 전력공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면서 이의 제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계약 체결을 보류하도록 한 임시 조치도 해제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서 한수원과 체코 정부의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이 곧 체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양측은 당초 올해 3월까지 계약을 마무리할 방침이었지만 경쟁당국 심사와 계약 보류 조치로 지연됐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4일 새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주거용 건물까지 공격을 받아 현재까지 최소 12명이 숨지고 어린이를 포함해 90명이 부상을 입었는데요. 이례적으로 러시아를 강하게 비판한 트럼프 대통령은 데드라인이 있다면서 평화협상에 나설 것을 러시아에 요구했습니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이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유럽 3개국에 미국과 진행 중인 핵 협상에 대한 협의를 제안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모두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한 가운데 양측은 26일 오만에서 전문가 기술 회의와 후속 고위급 회담을 열 예정인데요.
2015년 체결된 이란 핵합의의 당사국은 이란 외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 그리고 독일을 더한 6개 국가였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7월에 떠나게 될 패키지 여행. 네, 이 패키지 여행은 관세 패키지 여행입니다. 네, 진짜 여행인 줄 알고 그렇죠. 네. 한국과 미국 현지 시간으로 24일에 미국에서 2+2 통상협의 첫 번째 회의를 가졌는데요. 네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 미국에서는 베선트 재무장관과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참석을 했습니다. 회담이 한 1시간 20분간 진행이 됐는데요. 그래서 양측이 한국의 대선이 치러지는 6월 3일 이후인 7월 8일까지 미국의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 폐지, 또 양국 간의 산업 협력을 함께 묶는 패키지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최 부총리가 회의가 끝난 뒤에요. 7월 패키지 마련, 또 양측의 관심사인 관세와 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환율정책 같은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를 해나간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네. 특히 우리가 제시한 산업협력 방안 중에서 조선업 협력 비전에 미국이 호응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최 부총리가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데 이번 협의에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또 우리 측은 우리나라의 정치 일정, 통상 관련 법령,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 앞으로 합의를 할 때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다라는 걸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측에 이해를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한미가 통상 합의 목표 시점을 7월로 잡으면서 포괄적 합의가 이제 우리나라 새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사이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양국이 조만간 산업부와 미국 무역대표부 간의 실무 협의를 개최하고요. 다음 달 15일부터 이틀간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통상장관회의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리어 대표가 방한을 하는데 그래서 그리어 대표랑 추가로 고위급 협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원스톱 쇼핑이다라고 부르면서 관세와 함께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논의하겠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번 협의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논의는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키워드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네, 여기서의 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고요. 그대는 중국입니다.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중국에 부과한 145%의 관세율을 앞으로 2, 3주 안에 낮출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매일 협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곧바로 중국 상무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미중 간 대화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런 의문이 커졌는데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쏟아지니까 우리 시간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또다시 미중 간 대화는 24일 오전에도 이루어졌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기자들이 또 그럼 회의에 참석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라면서 답을 피해갔습니다.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궁금하다고요. 어느 수준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네. 답을 해주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듭된 미국의 관세 위협에도 중국이 물러설 뜻을 보이지 않고 있고 네. 오히려 미국 금융시장의 하락세, 산업계 우려가 이어지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연달아서 중국에 유화적인 발언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 발 물러서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미국 자동차랑 유통업계 경영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호소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대중관세 인하를 검토해달라고요. 미국 자동차 업계를 대표하는 6개 단체들이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다음 달 3일부터 이제 25%의 자동차 부품 관세가 발효가 되는데 네. 이렇게 갑자기 관세를 매기면 우리가 충분히 대비를 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많은 업체가 생산을 중단하고 해고 파산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걸
호소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3대 유통업체 최고 경영자들도 21일 트럼프 대통령하고 면담을 했을 때 급격한 관세 계획을 자제하지 않으면 2주 안에 미국 내 공급망이 얼어붙을 것이다. 주요 상점의 진열대는 텅텅 빌 수 있다라고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리조나와 네바다를 포함한 미국 내 12개 주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경제에 혼란을 초래한다면서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 애리조나와 네바다가 중요한데 작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한 지역인데 그렇죠. 이렇게 네. 반기를 들면 곤란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대중국 유화 메시지를 내놓으면서도 동시에 중국의 보잉 항공기 인도 거부, 소극적인 펜타닐 단속을 비판하는 글을 또 트루스 소셜에 올렸습니다. 네. 지금 압박과 회유 작전을 동시에 펴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발언이 하루에도 수차례씩 냉탕과 온탕을 반복을 하면서 네.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지금 무역 협상 가장 먼저 체결할 나라로 인도가 꼽히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베선트 재무장관이 무역 협상은 원칙적 합의와 구체화 실무 작업 두 단계로 나눠서 진행이 되는데 네. 가장 빨리 합의가 나올 수 있는 나라로 인도를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각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첫 번째 합의가 언제쯤 나올 것이냐라고 기자들이 물었더니 지금 인도와의 협상은 거의 마무리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인데요. 네. 인도가 많은 품목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지만 비관세 장벽은 적고 환율 조작도 하지 않고 정부의 보조금도 적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인도는 지금 중국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국가입니다. 미국 무역 적자의 약 3%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 관세율을 발표했을 때 인도에는 26%가 부과됐습니다. 그래서 네. 인도가 아주 적극적으로 협상을 해왔는데요. 이번 주에 벤스 미국 부통령이 인도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모디 총리랑 회담을 했는데요. 인도가 그 회담 뒤에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라면서 추가 논의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했다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네. 다운 키워드가 일생에 단 한 번뿐인 기회. 정말 잡고 싶잖아요. 네.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에 출시한 암호화폐가 있습니다. 네. 슈퍼 트럼프인데요. 그곳의 웹사이트가 23일에 상위 투자자 220명을 초대해서 대통령과 만찬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네. 23일부터 다음 달 12일 사이에 슈퍼 트럼프 코인 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상위 220명을 뽑겠다는 건데요. 그러면 다음 달에 이제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에서 비공개로 진행되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찬에 참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투자자 순위표를 실시간으로 공개한답니다. 아, 이거 약간 도박 같기도 그러니까요. 하고. 예. 약간 그런 느낌이 들죠. 네. 특히 여기서 상위 25명은 만찬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수도 있고요. 네. 백악관의 VIP 투어에도 초대가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상위 25명 투자자가 그러면 얼마나 갖고 있느냐? 네. 평균 약 5만 4천 달러, 우리 돈으로 7,750만 원 상당의 코인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공지문 홍보 문구가 이렇대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세요. 당신이 소유한 트럼프 코인이 몇 개인지 대통령에게 알려주세요. 특별히 제한된 일생에 단 한 번뿐인 초대. 더 많이 보유할수록 더 오래 보유할수록 순위가 높아집니다. 뭐 이렇게. 와, 광고가 제대로. 홈쇼핑 같죠? 이후에 코인 가격이 이날 오후에 개당 14.6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네. 이게 하루 전 대비해서 60% 이상 급등한 오. 수치예요. 근데 1월 취임식을 앞두고 막 코인을 공개했을 때 최고가가 75달러니까 그때 그때보다는 인기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도. 그래서 전문가들이 암호화폐 출시 이후에 코인 가격이 내려가니까 사람들이 다시 관심을 갖고 코인을 사도록 유도하는 전략을 펴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트럼프 코인을 그동안 많이 산 사람들 주로 트럼프 대통령의 후원자들이고요. 그렇겠죠. 트럼프랑 연결된 사업체도 많은 코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부자들이 공모 당시의 규칙 때문에 지난주까지는 코인을 판매할 수가 없었대요. 아.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초대장이 나와서 이제 코인 가격을 다시 끌어올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시기가 지금 네, 그렇군요. 미묘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이 손해를 봤으니까 좀 만회를 해주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일단 트럼프와 비즈니스 파트너들은 슈퍼 트럼프 코인이 거래될 때 수수료를 받습니다. 네. 1월에 코인이 출시된 이후 수수료 수입만 1억 달러 1,43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연히 대통령이 공적 지위를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하려 한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암호화폐 정책을 감독했던 코리 프레이어는 투자자 만찬 초대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다. 돈을 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페이투플레이 거래를 노골적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비판을 했고요. 월스트리트저널도 대통령이 디지털 자산 규제를 총괄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일가의 암호화폐 사업은 명백한 이해 충돌을 일으킨다는 비판을 대통령이 외면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블라디미르 스탑. 네, 이 있네요. 블라디미르는 블라디미르 푸틴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 과정에서 러시아 편을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들어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24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공습했습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불필요했고 매우 나쁜 타이밍에 이루어졌다라고 불만을 나타내면서 블라디미르 스탑 이런 글을 올린 거예요. 자제하라고 촉구를 한 건데 네. 또 한 주에 5천 명의 군인이 죽고 있다. 평화 합의를 매듭짓자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그러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폭격을 중단하지 않으면 러시아를 제재하겠느냐라고 기자들이 물었더니 네. 나는 나만의 기한, 데드라인을 갖고 있다. 이 기한이 지난 뒤에 우리는 매우 다른 태도를 가지겠지만 나는 휴전 합의를 해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라고 답변을 했는데요. 네. 다만 이 데드라인이 그러면 언제까지인지는 또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휴전 합의를 빨리 하고 싶은데 지금 공격을 해서 그렇습니다. 블라디미르 스탑 된 거네요. 이런 반응이 이제 나온 시점도 중요한데요. 네. 지금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위트코프 백악관 특사가 25일에 러시아를 방문해서 푸틴 대통령을 만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나온 건데요. 미국 측이 우크라이나 쪽에는 크림반도의 러시아 영토 편입, 현재 전선 동결을 받아들여라라고 촉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이렇게 수도를 공격해버리면 우크라이나 쪽에서 항전 의지가 강화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이렇게 푸틴 대통령을 비판한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네. 그러면 또 우크라이나 편을 들어준 것이냐?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박도 계속하고 있는데요. 네. 이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을 인정해라라는 내용의 미국이 마련한 평화 구상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랬더니 이건 매우 해로운 발언이다라는 비판을 하면서 크림반도 이미 오래전에 잃어버렸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지 않느냐. 이제는 전쟁을 마무리해야 된다. 이렇게 또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네. 다만 또 동시에 러시아 쪽에는 우크라이나의 군대 방위산업 보유 권리를 인정해라라고 지금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 왜냐하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를 그 조건으로 내걸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여기서 중요한 건 미국 우선주의인데요. 러시아가 전쟁 초기부터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의 자포리자 원전이 있습니다. 이걸 일단은 우크라이나에 돌려주고 그 뒤에는 미국의 통제하에 두자라는 걸 내세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여전히 종전 협상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자, 다음 키워드가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예요. 네, 두 바퀴로 갈 수가 없죠. 자동차는. 네. 이렇게 갈 수 있는 자동차는 자전거입니다. 네. 일본 경찰청이 개정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자전거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제도를 신설했거든요. 이 제도를 이제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네. 그래서 내년 4월부터 일본에서 자전거를 몰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12,000엔, 12만 원 정도, 신호 위반하면 6,000엔, 약 6만 원,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거나 우산을 쓰면서 운행을 하면 5,000엔, 약 5만 원 등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네. 또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만 엔, 약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범칙금이 적용되는 대상 운전자의 나이는 16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처분인 범칙금을 안 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다만 모든 위반 행위를 범칙금
단속 대상으로 삼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경찰관의 지도와 경고를 따르지 않거나 위험을 발생시킨 운전자에 대해서 부과하는 걸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날씨 좋아지면서 자전거 네. 타는 분들 많으신데 네. 위험하거든요. 위험합니다. 예, 정말 조심하셔야 네. 됩니다. 생각보다 좀 속력이 있더라고요. 네네. 자전거도. 음주 상태에서 하시는 분들 큰일이죠. 많은데 이건 정말 큰일 납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역사적인 강남 스타일과 아기상어. 네, 뉴욕타임스가 23일에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 출범 20주년을 맞아서 유튜브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들 18가지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유튜브가요, 정확히 20년 전에 공동 창업자 중에 한 명인 자베드 카림이 첫 번째 영상 동물원에 있는 나를 업로드하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자, 이 18개 어떤 게 포함이 됐냐면 그러니까 이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계기로 세계적인 스타로 떠오른 첫 번째 사례 캐나다 가수 저스틴 비버의 등장이 꼽혔고요. 네. 토크쇼 진행자인 미국 코미디언 코난 오브라이언의 먹방 출연 등이 꼽혔습니다. 네. 우리나라랑 관련된 콘텐츠가 포함이 된 게 눈길을 끈 건데 네. 여기에 강남 스타일이 포함이 됐습니다. 싸이가 한국 가수이자 래퍼로 2012년 7월에 강남 스타일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는데 그해 말까지 이 영상이 인터넷 최초로 조회수 10억을 돌파했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엄청났었죠. 엄청났었죠. 네, 네. 또 아기상어에 대해서는 세계 정복이 조용히 시작됐다라면서 어린이 콘텐츠 제작사 스마트 스터디가 핑크퐁 브랜드로 유튜브에 이 노래의 영상을 올리면서 시작됐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2020년 11월 이 영상이 유튜브 역사상 가장 많이 본 영상이 됐고 현재까지도 158억 뷰로 1위를 지키고 있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네, 아기들이 진짜 좋아하거든요. 엄청나죠. 저도 정말 많이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렇군요. 자,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괴물 같은 반사신경. 미국 델타 항공에서 21일에 시카고에서 이제 떠나는 시애틀로 가는 여객기 안에서 네. 승객들이 서로 내리겠다고 경쟁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네. 이게 부활절 다음 날이었어요. 만석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한 승객이 조용히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승무원이 앞으로 조용히 나오더니 마이크도 없이 균형 조절 문제로 자원에서 내릴 두 분을 찾습니다. 보상은 $3,000,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430만 원 정도예요. 그랬더니 승객들이 경쟁적으로 손을 들었답니다. 와. 이분도 그 말을 듣자마자 반사적으로 손을 들었대요. 주저할 틈도 없고 누가 나보다 먼저 들도록 내버려둘 수가 없었다. 그리고 네. 또 한 명이 바로 이어서 손을 들면서 마감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와. 이분들에게 진짜 우리 돈으로 430만 원의 바우처가 제공됐는데 네. 이게 델타 항공 말고도 다른 주요 소매 업체에서도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바우처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3,000도 벌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더 보낸 뒤에 다른 항공편을 이용해서 집에 돌아갔다라고 했는데요. 항공기 중량 문제가 발견이 됐기 때문이요. 그렇군요. 종종 이런 경우가 있죠. 네, 네. 근데 이럴 때 이제 바우처 같은 걸 주고 지금 손님들에게 내리도록 하는데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습니다. $300였으면 이렇게 손 안 드셨을 것 같은데 금액이 좀 마음에 그렇죠. 드셨던 네. 게 아닌가. 외신캐스터 전지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합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겠습니다. Gym Class Heroes의 Stereo Hearts 함께 듣겠습니다. My heart's a stereo. It beats for you, so listen close. Hear my thoughts in every note. Make me your radio and turn me up when you feel low. This melody was meant for you. So sing along to my stereo. Class heroes, baby. If I was just another dusty record on the shelf, would you blow me off and play me like everybody else? If I asked you to scratch my back, could you manage that? Like if we had chicken Travie, I can handle that. Furthermore, I apologize for any skipping tracks. This is the last girl that played me left a couple cracks. I used to, now I'm over that. Cause holding grudges over love is ancient artifacts. If I could only find a note to make you understand, I sing it softly in your ear and grab you by the hand. Just keep me stuck inside your head like your favorite tune. And know my heart's a stereo, the only place for you. My heart's a stereo. It beats for you, so listen close. Hear my thoughts in every note. Come on. Make me your radio and turn me up when you feel low. This melody was meant for you, so sing along to my stereo. So sing along to my stereo.
Let's go. If I was an old school 50-pound boombox, would you hold me on your shoulder wherever you walk? Would you turn my volume up in front of the cops and crank it higher every time they told you to stop? And all I ask is that you don't get mad at me when you have to purchase Mad D batteries. Appreciate every mixtape your friends make. You never know, we come and go like on the interstate. I think I finally found a note to make you understand. If you can hit it, sing along and take me by the hands. Keep me stuck inside your head like your favorite tune. You know my heart's a stereo, the only place for you. My heart's a stereo. It beats for you, so listen close.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사건을 다시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검은 해당 사건에 대해 재기 수사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고한 대로 김건희 명태균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오늘 오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과방위가 오늘 30일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 행태 등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기로 한 가운데 증인으로 채택된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심신쇠약 등을 이유로 청문회 불출석을 통보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죄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윤계 등을 비판한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의 정강정책 방송 연설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취지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한미 양국의 첫 2+2 협의에서 7월까지 관세 폐지 등의 패키지 합의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측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전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한국이 빨리 최선의 제안을 가져왔고 이를 이행하는지 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2+2 통상협의와 관련해 한독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협상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며 책임질 수 없는 한미 협상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러시아 모스크바 오성근 통신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상근입니다. 러시아에서 휴대전화 사용하려면 생체정보, 개인정보 등록해야 한다고요. 그동안에는 이런 절차 없이 사용했었던 거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그동안 휴대폰 사용을 위해서는 일종의 선불폰 형식으로 러시아 통신사들의 대리점에서 여권을 포함해서 자신의 신분증만 제출하면 외국인이라 해도 현장에서 바로 유심칩을 구매해서 사용해 왔었습니다만 네. 예, 이제는 내외국인들의 휴대폰 신규 등록은 물론 기존 사용자들도 현재 휴대폰 번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체 정보와 개인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러시아 거주 외국인들의 경우 정보 등록을 위해서는 여권과 그 공증 번호본에 러시아에서 일을 하거나 유학생들의 경우 받게 되는 사회보장 번호를 가지고 고스우슬릭이라는 그 러시아 정부 사이트에 자신의 계정과 이메일을 등록한 후 이를 자신이 이용하는 러시아 일반은행의 개인 서류와 계정을 등록하고 은행에서 얼굴 인식 등의 생체 정보를 등록한 후에 다시 통신사 대리점에서 휴대폰 단말기 고유 번호를 등록하고 은행에서 등록한 생체 정보를 확인한 후에 유심칩을 구매 또는 기존 유심칩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와, 뭔가 절차가 많이 복잡해졌네요. 예. 이 정책이 갑자기 이렇게 시행되는 건가요? 갑작스럽다기보단 네. 러시아의 이러한 휴대폰 정책은 이미 작년 4월에
그 법안이 마련되어서 작년 하반기부터 공지를 해왔었고 네. 기존 사용자들은 등록 시기가 이제 한 달여가 남은 6월 1일까지로 저도 개인적으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닥쳐서야 하기 때문인지 그렇죠. 요즘 급하게 절차를 밟고 있는 주변 분들이 많습니다. 네네. 절차를 밟는데 보통 4일에서 5일 정도가 소요되고 있네요. 왜 빨리빨리 못할까요? 우리 마감이 닥쳐야 이제 하게 되는 건데 러시아가 이 휴대전화에 대한 기존 정책을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일단 러시아의 기존 선불폰이라는 휴대폰 사용은 물론 현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외국인 보안 정책 강화라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그 문제 제기는 이미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선불폰 형식의 휴대폰 사용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비롯한 그 다수의 사회 문제가 발생해서 이미 수년 전부터 러시아에서도 휴대폰 정책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어 왔는데요. 네. 이런 이유로 생체 등록을 은행에서 하고 러시아 정부 사이트에 등록한다는 점도 그 이유의 하나로 보면 될 듯합니다. 네. 단순히 러시아의 외국인 보안 강화라는 측면을 넘어서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하겠다는 러시아 당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 통합관리 시스템을 이미 수년째 구축해오고 있는 러시아입니다. 네, 러시아에서도 이 보이스피싱 범죄 이런 피해가 좀 심각한 모양이에요. 물론입니다. 러시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피해도 이미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러시아 역시 우리나라처럼 권력기관을 사칭해서 그 피해가 주를 이루고 있고 특히 경찰이나 예전 KGB에 해당하는 연방보안국을 사칭해서 개인정보와 은행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해 왔었고 은행을 사칭하는 경우도 다수입니다. 러시아 보이스피싱의 특이한 점은 우리나라 경우에는 사칭한 돈을 조직원이거나 또는 모르고 고용된 사람이 전달받습니다만 러시아는 배달 서비스나 택배 등에 전달하도록 유도해서 기존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돈을 갈취하는 수법을 취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인들 상대로 한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가 크게 늘었다라고 러시아 당국과 언론들이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럼 러시아 방문하는 분들, 단기 체류하시는 분들은 이런 사항 조금 미리 아셔야 되겠어요. 준비하셔야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러시아를 여행하거나 단기 체류하는 분들도 러시아 현지에서 유심칩을 구매해서 러시아 현지의 휴대폰으로 사용할 수 있었고 이 휴대폰 번호로 러시아 은행 계좌 개설까지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미 올해 1월 1일부터 모든 단순 러시아 방문객들의 러시아 휴대폰 개통과 은행 계좌 개설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재 휴대폰 번호 등록을 위해서 요구하는 개인정보 중에 아까 말씀드린 사회보장 번호라는 것이 러시아에서 소속기관이나 교육기관 또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받을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에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서방 은행들에서 발급된 은행 카드나 신용카드의 국제 결제 시스템을 이용한 사용이나 금전 인출이 불가능하기에 예전에 러시아를 방문했던 경험으로 준비 없이 오시면 낭패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러시아 방문객들은 자신의 휴대폰을 로밍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마도 현재의 러시아 휴대폰 정책이 마무리가 되면 러시아 단순 방문객들을 위한 제한된 조건의 선불폰 유심도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 공식적인 언급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지난 1월 1일부터 외국인들의 러시아 입국 시 얼굴 인식과 지문 등록 등의 생체 등록 시스템을 공항 등의 입국장에 배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이 러시아 당국은 이번 휴대폰 등록 정책 변경에 따라 러시아 장기 체류나 단기 체류 외국인에 대한 통합 관리 시스템도 만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오선근 통신원이었습니다. 넓은 지구촌의 한 지역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할 이야기 전해드리는 시간 수상한 GPS입니다. 오늘도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아마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거기 좀 궁금하다. 한번 기회가 된다면 가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셨을 곳인데 인도의 북쪽 히말라야 산악지대에 있는
부탄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행복하다던데. 어떤 점이 그렇게 행복한 건지. 그 미국이 뭐 부탄을 비롯해서 12개 나라 비자 발급 금지국 목록에 올렸다 그런 뉴스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레드리스트에 초안에 넣었다라는 보도였는데 이제 레드리스트라는 거는 그 나라 거기 목록에 올라와 있는 나라 사람들은 미국에 입국 전면 금지 이런 거고 나중에 뭐 조정돼서 부탄은 그 아래 옐로 등급으로 내려갔다고는 하는데 이게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하면서 알려졌었습니다. 근데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무려 43나라를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그 대상으로 규정을 했는데 이 국가들을 그러니까 레드, 오렌지, 옐로 이렇게 빨강, 주황, 노란색의 세 가지 색상의 목록으로 나눴다고 해요. 이제 레드리스트에 이 초안입니다만 포함된 나라는 뭐 아프가니스탄, 쿠바, 이란, 북한, 소말리아, 뭐 베네수엘라 등등 뭐 이유는 다 이제 아시겠죠. 주황색은 여행이 제한되지만 완전히 금지시키지는 않는 나라들이고 뭐 예를 들면 이 나라 출신들은 비즈니스 차원의 여행자는 뭐 미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되 뭐 이민 희망자라든가 일반 관광객은 뭐 불법 체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금지시키는 이런 나라들 목록에 오른 나라가 뭐 아이티라든가 미얀마, 러시아 같은 나라였고 이 옐로 리스트라는 거는 초안에는 22개 나라였다고 하는데 뭐 여기는 뭐 60일 이내에 결함을 시정해라 하는 거 봐서 뭐 다른 목록으로 옮길지 하겠다라는 건데 뭐 예를 들면 뭐 여행자 정보를 미국하고 공유해라. 여권 발급 절차 알아서들 강화해라 이런 건데 부탄 언론들 보도를 보니까 초안과는 달리 이제 옐로 리스트로 옮겨갔다 이렇게 한 걸로 보아서 지금 조정 중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부탄 같은 경우에는 뭐 전쟁 중인 것도 아니고 뭐 적대국도 아니잖아요. 미국 입장에서. 전쟁과는 너무 거리가 먼 나라인데.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뉴욕타임스 보도로 알려진 거고 미국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뭐 발표를 하거나 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유를 밝혔다든가 이런 것도 없어서 추측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뭐 2023년 말에 이제 네팔 사람들이 부탄 난민인 척 위장을 해서 이제 미국으로 대거 이민하려던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있었대요. 일종의 이런 것들 보면 항상 그 인신매매 조직 같은 게 결탁된 이민 사기인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이 사건 같은 경우 뭐 네팔의 고위 정치인들도 연루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부탄은 여권 관리를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냐. 부탄의 절차를 악용해서 무언가 여권 위조라든가 이런 게 있었던 거 아니냐. 뭐 그래서 아마 부탄 쪽으로 불똥이 튄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사실 이유를 알 수는 없어요. 추측되는 미국이 거죠, 지금 왜 그랬는지. 그다음에는 그 미등록 체류자 문제. 예를 들면 부탄 사람들이 미국 가서 뭐 여권 그 비자 발급받을 때 허용된 시한을 넘겨서 체류하는 이렇게 되는 거. 근데 이제 미국의 국토안보부 통계를 보면은 미국에서 뭐 각종 그런 사유로 추방된 부탄인 미등록 체류자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동안 200명밖에 안 돼요.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의 이민 세관 단속국이 있는데 거기 데이터에 따르면은 2021년부터 작년까지 4년 동안 미국의 이민법을 위반했다가 적발된 부탄인도 한 50명, 51명? 사실 이게 그게 그렇게 리스트에 올릴 상황인가라는 생각 또 들기는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부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건데 사실 우리가 뉴스에서 그 전에는 그렇게 자주 접할 수 있는 나라는 나라고 저 개인적인 이미지는 좀 조용하고 그런 나라 좀 궁금하고 한번 좀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나라거든요. 어떤 나라인가요? 공식적으로는 부탄 왕국입니다. 북쪽에 중국에 이제 티베트 이쪽하고 연계되어 있고 그다음에 남쪽에는 인도 그 사이에 이거 히말라야 산지 동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인구가 70만 명, 면적은 한 4만 제곱킬로미터 조금 못 돼요. 근데 사실 그 아주 옛날 기록들은 이게 뭐 1800년대인가 불에 타버려 가지고
이제 역사가 좀 기록이 많지 않아서 좀 불분명한데 불교가 굉장히 일찍 전파됐습니다. 네. 기원전 1세기에. 그러니까 역사는 굉장히 오래된 나라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13, 14세기 중국 원나라 때 이 원나라 몽골이죠.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교는 불교고 그다음에 이제 고지대고 수도는 팀프라는 곳인데 네. 여기가 16세기쯤에 통일이 됐어요. 근데 나중에 뭐 영국의 보호령이 된 적도 있지만 식민 통치를 받은 적은 사실 없습니다. 근데 그때 부탄이 상당히 지금보다는 좀 컸었는데 영국령 인도에다가 땅을 많이 뺏겼다고 해요. 네. 그리고 1907년에 지금의 그 왕축 왕조라고 하는데 이제 왕실의 성이 왕축인 거죠. 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근데 뭐 1910년에는 영국하고 조약을 맺고 그다음에 인도가 독립한 다음에 1949년에는 또 인도하고도 조약을 맺어서 이렇게 독립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정체성을 지켜왔고요. 유엔에도 1971년에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뭐 여러모로 인도 의존도가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국교가 불교이고 이제 근데 인구의 75%가 불교도고 나머지의 대다수가 20% 이상이 인도 영향 때문에 힌두교더라고요. 네. 이 산악지대에 위치해 있는데 히말라야에서 인류가 오르지 못한 세계 미등정 최고봉이 부탄에 있어요. 예, 그래서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해발 고도 7,570m인 강카르푸엔숨이라는 이 봉우리가 있습니다. 네. 부탄에서 제일 높은 산이고 세계에서 인류가 아직 등정하지 못한 가장 높은 산이라고 하는데 그 부탄하고 중국 티베트 국경에 있습니다. 네. 근데 부탄이 굉장히 폐쇄적인 나라였다가 1983년에 이 산을 등산해도 좋다라고 개방을 해서 이제 80년대에 4번 정도 이제 탐사대가 원정을 했는데 네. 원정에 나섰는데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산이 좀 신성하게 여겨지는 산이기도 했고 네. 또 이제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서 1994년부터 이제 부탄이 6,000m 이상 봉우리 등반 금지. 그다음에 2003년부터는 모든 산악지대 등반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산은 계속해서 미등정 봉우리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군주국이죠. 국왕이 있는 거죠. 국왕 네. 국가 원수고요. 이제 총리가 정부 수반인 입헌 군주국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왕은 이제 그 상징적인 존재로 남아 있는 건데 네. 원래는 국왕이 다 통치하는 나라였어요. 근데 2005년 초에 새 헌법을 발표를 했는데 이때부터 이제 부탄이 정치적으로 나름 뭐 아주 시끄러운 거 아니었어도 이 나라 차원에서는 격변을 겪었습니다. 저도 그 시절에 이제 기사 쓰느라고 막 찾아보면서 좀 놀랐던 기억이 나는데 네. 예를 들면 뭐 다른 이제 입헌 군주국들은 오랜 과정을 거쳐서 뭐 절대 왕정이 무너지고 우리 유럽에서 알고 있는 네.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한마디로 그 이 백성들, 그러니까 왕실의 밀당 같은 게 좀 있었어야 되는데 이 나라는 갑자기 왕이 우리 이제부터 입헌 군주국으로 가야겠어 라고 한 거예요. 네. 근데 그 왕이 2006년 말에 퇴위를 해버려요. 내가 양위를 하겠다. 더 젊은 사람한테. 네. 그러면서 그 2007년, 2008년에 이제 2년에 걸쳐서 이제 선거를 하는데 이때부터 이제 정부를 새로 꾸려야 되잖아요. 민선 총리 이런 거. 근데 그 전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가 네. 사실 뭐 이제 투표라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죠. 글을 못 읽는 국민도 좀 많았고 네. 그랬는데 뭐 아무튼 그 과정을 거쳐서 뭐 계속 이제 민주주의로 일단 갔고 그다음에 2008년 11월에 당시에 28살이었던 그 지금의 국왕이 이제 지금 즉위를 했어요. 근데 네. 그때 사실 이 국왕 훈남이다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도 기억나요. 네, 언론들의 맞아요. 보도 같은 거 많이 됐었고 맞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전격적으로 입헌 민주국가로 바뀌었습니다. 좀 혼란스럽긴 했겠네요. 이 부탄 안에서는.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탄하면 행복한 나라다 이런 이미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그 부탄 왠지 그래서 뭔가 좀 궁금한 이제 은둔의 왕국 같기도 하면서 굉장히 왠지 수도승들이 막 살고 있는 조용하고 행복한 나라일 것 같은데 다녀오신 분은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1970년대 당시에 그 부탄 국왕이 네. 이제 국가 발전 모델로 제안한 그 국민 행복 지수라는 거 이게 굉장히 유명해졌죠. 근데 그 뭐 예를 들면 뭐 경제 성장보다는 국민 행복이 우선이다. 근데 사실 그게
경제 성장이라는 게 국민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성장을 하는 거고 개발하는 거고 돈을 많이 버는 거다라고 하지만 우리도 겪어봐서 알듯이 어느 순간부터 성장 자체가 목표가 되고 그렇죠. 예, 네. 그게 도구가 목표가 돼버리는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행복이 목적이다라는 걸 확실하게 하자. 그래서 이제 4가지 기둥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 발전, 그다음에 전통 문화 보존, 그리고 환경 보호, 그 다음 4번째가 좋은 가버넌스, 좋은 통치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뭐 9가지 정도 좀 세부적인 척도를 뒀는데 네. 이 국민 총행복지수 그래서 그 GNH라고 불러요. 딱 국민 총생산 이런 거랑 딱 대비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부탄에서는 모든 정책 결정의 기준이 이거라고 해요. 그래서 정책 같은 거 하나 시행하려고 그러면 네. 우리 환경 영향 평가 같은 거 하잖아요. 그렇죠. 사전에 개발할 네, 때. 네. 그런 것처럼 여기서는 이 GNH 사전 영향 평가를 한다고 해요. 근데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70년대에 나온 거고 부탄이 굉장히 폐쇄적이고 세계에 별로 뭐 덜 알려져 있다가 네. 전 세계가 곳곳에서 금융위기 막 이런 거 겪고 무한 경쟁, 신자유주의 막 이러면서 그 또 부의 불평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쳐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가 2011년에 결국 유엔도 네. 이거 우리도 좀 배우자 해가지고 이 세계가 이런 개념에 조금 눈을 뜨게 된 거죠. 그래서 부탄의 이 국민 총행복 개념을 받아들여서 유엔 총회에서 행복 결의안이라는 걸 채택을 합니다. 네. 물론 결의안 채택했다고 다 행복해지는 거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그래도. 아무튼 예. 그 인간의 그러니까 행복을 인간의 근본적인 목표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이 결의안의 이름이 행복 개발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을 향해서 그러니까 지표들만 여러 개 만들어 놓고 막 뭐 이것도 수준 끌어올리고 저것도 개발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접근하되 그것의 목표는 행복이라는 걸 잊지 말자라는 거겠죠. 네. 그리고 2012년에 이제 당시 반기문 당시 유엔 사무총장이 부탄 총리랑 만나고 해서 같이 고위급 회의를 소집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세계 최초의 행복 보고서라는 거를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저도 몰랐는데 그해 2012년에 3월 12일을 세계 행복의 날로 선포를 했다고 3월 20일이 예. 네. 세계 행복의 날. 국제 행복의 날도 있는 거였군요. 예. 근데 뭐 미국으로 이주하려는 사람들이 또 많다고 하니까 왜 그런 건지. 그렇죠. 그렇게 행복하면 그 나라에서 다 살고 싶어 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국제통화기금이라든가 뭐 여러 곳의 자료에 따르면은 부탄 사람들 해외 이주가 사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어디까지나 목표, 지향점이었던 거고 그렇죠. 이제 뭐 호주라든가 인도, 미국 이런 데로 많이 가는데 이제 특히 문제가 이주하려는 사람들 3분의 1이 젊은 층 특히 이제 고학력자들 그러니까 일종의 두뇌 유출 같은 게 나타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부탄이 그래서 행복한 나라인가 사실 그거는 단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잘라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 건데 네, 네. 근데 어쨌든 지표로 나타난 뭐 조사 결과로 나타난 실제 국민들의 행복 지수는 네.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이거 되게 역설적인데 왜냐면 유엔과 결합된 네트워크하고 이제 네트워크 쪽에서 뭐 갤럽 조사라든가 이제 국민들에 대한 실제로 본인들이 느끼는 거라든가 네. 그다음에 전문가 분석 이런 걸 바탕으로 발행하는 세계 행복 보고서 이게 이제 이거 출발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탄의 제안이었는데 네. 제가 최근 자료를 찾아보니까 가장 최근 거에는 부탄 자료가 없고 2019년 보고서에서 부탄이 랭킹 95위였어요. 최소한 네. 10위 안에는 들 줄 알았는데. 네. 근데 그리고 또 이제 경제 상황이나 교육 그다음에 보건을 마음으로만 나는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막 물 길러가고 막 이러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객관적인 지표들을 종합해서 유엔 개발 계획 UNDP가 발표하는 인간 개발 지수라는 게 있는데 네. 사실 이게 삶의 질, 복지를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로 많이 쓰여요. 근데 인간 개발 지수에서는 2023년 조사에서 125위, 그러니까 중위권 중에서도 조금 떨어지는 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행복을 목표로 하는 건 참 좋은데 예. 어쨌든 제반 뭐 시설들이나 예, 인프라가 좀 발전을 해야 행복할 수 그러니까 있다. 뭐 이런 너무 가난한데 마음의 행복이라는 것이
그게 본인들은 너무 행복해, 나는 만족해라고 할 수 있지만 네. 이게 다른 걸 경험을 다 해본 다음에도 그쪽을 선택할 정도로 근데 그게 사실 이게 행복이라는 게 객관적이냐 주관적이냐 너무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렇죠. 추상적이기도 근데 하고. 예, 사실 부탄이 잘 사는 나라라고 볼 수는 없죠. 네. 근데 1인당 그 구매력 기준 실질 GDP 이거 간혹가다 헷갈리시는 분들 많은데 명목 GDP랑 다른 겁니다. 네. 이거는 환율 같은 거 감안해서 실질 GDP는 이제 실제로 그 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 비교해서 어느 정도로 사냐 그래서 이걸 많이 실질 GDP로 봐야 되는데 네. 그렇게 보면 2022년에 1인당 14,000달러 오. 이 물가가 낮아서 그러니까 뭐 그렇군요. 아주 뭐 그렇지는 않은데 네. 그런데 이제 뭐 평균 기대 수명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보건 인프라 수준을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네, 세계 147위니까 이거 많이 짧은 편이에요. 그리고 문자 해독률 이것도 70%인데 성인 문자 해독률 이 정도면 굉장히 낮은 낮죠. 편입니다. 예. 네. 30%가 글을 못 읽는다라는 얘기니까 이것도 이 나라가 그 전력 자체는 100% 수력 발전으로 생산을 해요. 근데 이게 뭐 깨끗하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경제 전체에서 수력 발전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게 그거 말고 다른 산업이 없고 수력 발전에서 전력을 생산해서 그걸 대부분 인도로 수출하는 게 이 나라의 주된 수입원인 거예요. 네. 근데 그리고 인도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이 나라에서 수출하는 거의 92% 대부분 전력이죠. 이게 인도로 가는 거고 수입의 80%가 이제 물건 같은 거 인도에서 오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관광 수입 같은 경우 사실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환경 보호는 좋은데 일단 돈은 잘 못 벌고 있는 이런 나라.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젊은 층들은 네. 좀 나가고 싶어하는. 그래서 이 나라 보면은 TV가 없었어요. TV를 금지시켰다가 네. 정부가 이제 금지를 해제한 게 99년이었다고 하니까 그렇군요. 굉장히 폐쇄돼 네. 있다가 뒤늦게 풀리니까 사람들은 이제 와서 어떻게 보면은 바깥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게 되고 젊은 층들은 나가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탄이 이룬 뭐 성과라고 하면 어떤 게 일단 있을까요? 청정하죠. 청정한 네.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탄소를 배출하는 양보다 흡수하는 양이 많은 세계에서 3개밖에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 그다음에 네. 뭐 무상 의료, 무상 교육 이런 것들 다 좋고 그리고 분쟁도 없고 이런 것들은 좋은데 그 행복이라는 목표도 좋고 다만 행복을 국가 브랜드로 만드는 데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이거를 지속 가능한 발전하고 어떻게 연결시키느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복이 어떤 건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부탄 이야기 들으면서요. 구정은의 수상한 GPS 오늘 부탄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